평생을 바친 내 가게를 담보로 달라더군요. 거절했더니 아들 목숨값으로 5억짜리 보험을 들어놓은 며느리였습니다. 늙은 어미를 정신 나간 사람 취급하며 모든 걸 빼앗으려던 그 마지막 만찬의 날, 저는 조용히 서류 한 장을 꺼내들었습니다. 이 기막힌 이야기의 끝을 꼭 지켜봐 주세요. 사람들은 내가 평생을 바다와 함께 살았다고들 해요. 틀린 말은 아니죠. 내 나이 이제 곧 70인데 17의 자갈치 시장에 발을 디딘 후로 단 하루도 이 비릿한 소금 냄새를 맡지 않고 잠든 날이 없었으니까요. 내 인생은 동이 트기 전 아직 세상이 푸른 어둠에 잠겨 있을 때 시작돼요. 새벽 4시 알람 소리 대신 저 멀리 공동어 시장에서 들려오는 백고동 소리가 내 잠을 깨우죠. 그 소리를 들으면 나도 모르게 몸이 벌떡 일어나져요. 뼛속까지 상인인 게죠. 어둠을 뚫고 시장으로 향하는 길은 언제나 활기로 넘쳐요. 밤새 잡아 올린 생선들을 실은 트럭들이 좁은 골목을 가득 메우고 장화시는 사내들의 거친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죠. 아지매, 오늘 물 좋다. 이리 와서 보고, 가이소.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고함 소리, 경매사의 다급한 외침, 얼음 부서지는 소리, 이 모든 게 뒤섞여 자갈치만의 교향곡을 만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시끄럽다고 하지만 내게는 이 소음이 자장가보다 더 편안하답니다. 이 소리가 멈추는 날이 아마 내 심장이 멈추는 날이겠죠. 내 가게 부산 상해는 시장에서도 가장 목 좋은 자리에 있어요.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해서 아버지에게로 그리고 내게로 3대를 이어온 가게죠. 사람들은 이제 자갈치도 많이 변했다고들 하지만 내 가게의 시간은 조금 더디게 흘러요. 가게 한가운데에는 내 나이보다 더 먹었을지도 모르는 노쇠 저울이 떡하니 버티고 있죠. 아버지가 쓰시던 걸 물려받은 건데 매일 아침 반들반들하게 닦아주는 게 내 첫 번째 일과예요. 요즘이야 다들 번쩍이는 전자저울을 쓰지만 나는 이 녀석이 더 좋아요. 50년 넘게 내 손과 함께한 이 저울은 눈금 하나 틀리는 법이 없거든요. 단골들은 그걸 알아요. 저울이 아니라 내 양심에 생선을 달아준다는 걸요. 수진이 아지매, 오늘 멸치 좋은 거 들어왔는겨? 아이고, 김 사장. 말도 마소. 남해에서 막 올라온 기가 막힌 기다. 이런 식으로 아침을 열어요. 거친 부산 사투리가 오가는 속에는 수십 년 쌓인 신뢰와 정이 끈끈하게 녹아있죠. 우리는 서로의 얼굴만 봐도 그날 기분이 어떤지, 집에 무슨 일이 있는지 대충 짐작할 수 있는 사이니까요. 이게 바로 시장의 맛이고 내가 평생을 사랑한 자갈치의 진짜 얼굴이에요. 가게 문을 열고 나면 낡은 철제 금고에서 손때 묻은 거래 장부를 꺼내요. 이것도 아버지 때부터 쓰던 거예요. 빼곡하게 적힌 숫자들, 그저 돈의 액수가 아니에요. 여기엔 우리 가족의 역사가 내 희생과 땀이 고스란히 담겨 있죠. 매일 아침 나는 이 장부를 한 장 한 장 넘겨보며 마음을 다잡아요. 그리고는 서울 최고급 호텔 레스토랑에서 온 주문서를 확인하죠. 그 집 주방장은 내 단골인데 까다롭기 짝이 없어요. 하지만 나는 그가 뭘 원하는지 정확히 알아요. 수십 년의 경험이 내 눈과 손에 있으니까요. 나는 수많은 건어물 더미 속에서 귀신같이 최고급만 골라내요. 햇볕과 바닷바람이 완벽하게 만들어낸 작품들. 이게 바로 내 자부심이고 내 가게가 아직까지 건재한 이유랍니다. 내 일과는 이렇듯 바쁘고 정직하게 흘러가요. 하지만 하루가 끝나갈 무렵이면 나는 전혀 다른 세상으로 가야만 하죠. 일을 마치고 땀과 소금기에 전 몸을 이끌고 버스에 올라요. 1003번 버스. 자갈치 시장 앞에서 타면 부산항대교를 지나 영도를 거쳐 해운대까지 한 번에 가는 버스예요. 낡고 왁자지껄한 시장을 뒤로하고 버스가 다리를 건너기 시작하면 창밖 풍경은 거짓말처럼 달라지기 시작해요. 회색빛 부두와 낡은 공장들, 낮은 지붕의 집들이 사라지고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유리 빌딩들이 나타나죠. 바로 마린시티예요. 내 아들 지훈이와 며느리 유라가 사는 곳. 그곳은 자갈치와는 다른 냄새가 나요. 소금 냄새 대신 바다를 막아 세운 차가운 유리창 냄새가 나고 사람 사는 냄새 대신
값비싼 향수 냄새가 공중에 떠다니죠. 버스에서 내리면 나는 나도 모르게 옷매무새를 가다듬게 돼요. 혹시 내게서 비린내라도 날까봐 괜히 주눅이 드는 거죠. 며느리 유라는 그런 걸 참지 못하는 아이거든요. 내가 아는 유라는 항상 휴대폰 화면 속에 살아요. 늦잠을 자고 일어나면 유라의 옷장이라는 자기 쇼핑몰 홍보를 위해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켠다고 하더군요. 수입 원목으로 만든 식탁에 앉아 값비싼 커피 머신을 자랑하고 명품 옷을 보여주면서요. 그 아이의 세상은 모든 게 반짝이고 화려해요. 하지만 그게 진짜인지 아니면 그냥 연기인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저 지훈이가 좋다고 하니 그런가 보다 하고 살 뿐이죠. 그날도 퇴근한 지훈이가 가게에 잠시 들렀어요. 오랜만에 아들 얼굴 보니 좋아서 제일 좋은 마른 오징어를 몇 마리 챙겨주려는데 지훈이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죠. 받을 때까지 울리는 걸 보니 보나마나 유라였어요. 유라야, 나 엄마 가게 잠깐 들렀어. 이제 가려고. 지훈이의 목소리가 어딘지 모르게 기어 들어갔어요. 전화기 너머로 유라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새어나왔죠. 다 들리지는 않았지만 냄새라는 단어는 똑똑히 들렸어요. 지훈이는 멋쩍게 웃으며 전화를 끊더니 내가 내민 오징어 봉투를 슬쩍 밀어놓더군요. 아니야, 엄마, 괜찮아. 집에 가면 유라가 또 뭐라고 해. 옷에 냄새 밴다고. 아들 녀석의 그 말에 가슴 한쪽이 서늘하게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내 평생의 자부심인 이 바다 냄새가 내 아들에게는 아내에게 혼날까봐 피해야 하는 골칫거리가 되어버린 거죠. 그 순간 나는 아들 옷에 밴 것이 비린내가 아니라 내 아들의 기를 죽이는 서러운 냄새라는 걸 알았어요. 그 주 주말이었나 봐요. 아들 내외 집에 저녁 식사를 하러 갔죠. 현관문을 열자마자 유라는 마치 준비라도 한 듯이 방향제를 집 안가득 뿌려댔어요. 꼭 내가 무슨 오물이라도 묻히고 온 사람처럼요. 저녁 식사 내내 분위기는 어색했어요. 유라는 온통 자기 쇼핑몰 얘기, 새로 산 명품 가방 얘기뿐이었죠. 나와는 섞일 수 없는 이야기들이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거실에 앉아 있는데 유라가 갑자기 내 옆에 와서 안더니 거실 한쪽에 놓인 자개장을 턱으로 가리키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그 낡은 자개장은 버리셔야죠. 우리 집에 어울리지 않아요. 요즘은 이렇게 어두운 색 가구 안 써요. 하얗고 깔끔한 미니멀리즘이 유행이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저 자개장은 내가 시집 올 때 친정어머니가 눈물로 장만해 주신 혼수이자 돌아가신 남편과 내가 평생을 함께한 우리 삶의 증인이었는데 말이에요. 저 장롱의 나전 하나하나에는 내 젊은 날의 웃음과 눈물이, 지훈이를 키우던 밤들의 고단함이 새겨져 있는데 그걸 버리라니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화를 내야 하는 건지 슬퍼해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죠. 그저 내 삶 전체가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어요. 내가 평생 소중하게 지켜온 모든 것들이 며느리의 세상에서는 그저 촌스럽고 낡은 것들 뿐이라는 사실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어요. 나는 지훈이를 쳐다봤어요. 아들 녀석은 아내와 나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그저 먼 산만 바라보고 있더군요. 그 순간 깨달았죠. 이건 지훈이를 사이에 둔 나와 며느리의 힘겨루기라는 걸. 내 전통의 가치와 며느리의 현대적 허영이 벌이는 전쟁이라는 걸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홀로 앉아 낡은 거래 장부를 펼쳤죠. 장부에는 아들 지훈이의 대학 등록금, 결혼자금, 저 마린시티 아파트 전세금의 일부까지 내가 평생을 바쳐 마련해준 돈의 기록들이 빼곡했어요. 나는 그 숫자들을 하염없이 쓰다듬었어요. 내 희생의 역사였죠. 문득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어요. 나는 내 모든 것을 주었는데 이제 돌아오는 것은 내 삶에 대한 무시와 경멸뿐이구나. 낡은 자개장을 버리라는 말은 어쩌면 낡은 나를 버리라는 말처럼 들렸어요. 깊은 밤 나는 장부를 덮으며 나지막이 읊조렸어요. 세상이 변한 기다. 그건 단순한 세대 차이나 가치관의 충돌이 아니었어요. 내 삶의 뿌리를 뒤흔드는
거대하고 차가운 위협이었죠. 자갈치의 소금 냄새와 마린시티의 유리 향수처럼 결코 섞일 수 없는 두 세계의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직감했어요. 그리고 그 싸움에서 나는 어쩌면 너무나 낡고 약한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와 아들의 외면하는 눈빛이 번갈아가며 눈앞에 어른거렸죠. 불안감은 마치 축축한 바다 안개처럼 온몸을 감싸고 스며들어 뼈마디까지 시리게 만들었어요. 내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이 삶이, 이 자부심이 어쩌면 저들의 세상에서는 정말로 낡고 초라한 것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숨이 턱 막혀왔어요. 며칠 동안은 폭풍전의 고요함처럼 아무 일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 침묵이 더 무서웠죠. 유라가 무언가 다른 꿍꿍이를 꾸미고 있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거든요. 그 아이의 욕심이 고작 낡은 자개장 하나 버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으리라는 것을요. 아니나 다를까 유라의 공격은 생각보다 더 빠르고 노골적으로 시작됐어요. 그 시작은 바로 돈 문제였죠.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때 유라의 인터넷 쇼핑몰, 유라의 옷장은 겉보기와는 달리 말이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화면 속에서는 반짝이는 옷을 입고 웃고 있었지만 현실에서는 팔리지 않는 재고가 창고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카드사에서는 매일같이 독촉 전화가 빗발쳤다고 해요. SNS 속 친구들은 오늘도 유럽 여행을 가고 명품 가방을 사는데 자신은 빚더미에 앉아 있다는 사실이 그 아이를 미치게 만들었겠죠. 그 절박함이 결국 나를 향한 칼날이 될 줄이야. 어느 날 오후 한창 바쁘게 가게 일을 보고 있는데 지훈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저녁에 유라와 함께 가게로 오겠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물어도 그저 가보면 알아, 엄마라는 애매한 대답만 하더군요. 왠지 모르게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약속 시간이 되자 지훈이와 유라가 가게 앞에 나타났어요. 그런데 둘만 온 게 아니었어요. 멀끔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젊은 남자와 함께였죠. 유라는 그를 미래 캐피탈의 박 팀장님이라고 소개했어요. 핀테크 업체라는데 그게 뭐 하는 곳인지는 알 수 없었죠. 그저 기름 바른 머리와 번지르르한 말투에서부터 나와는 다른 세상 사람이라는 것만은 분명했어요. 유라는 시장 한복판, 생선 냄새와 사람 사는 소음이 가득한 내 가게가 부끄럽지도 않은지 마치 자기 무대라도 되는 양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머니, 이분은 저희 사업 확장을 도와주실 귀한 분이에요. 어머니 가게를 담보로 대출을 좀 받으려고요. 요즘 누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장사해요? 온라인으로 팔아야 돈을 벌죠. 이건 어머니를 위한 일이기도 해요. 현대화 시켜드리는 거라고요. 현대화라. 참 듣기 좋은 말이었어요. 하지만 그 말 뒤에 숨은 진짜 의미를 내가 모를 리 없었죠. 내 가게를 담보로 잡겠다는 것. 그건 내 50년 인생을, 내 신용을 담보로 잡겠다는 말과 같았어요. 박 팀장이라는 젊은이는 익숙하다는 듯이 가방에서 반짝이는 태블릿 PC를 꺼내 들었어요. 화면에는 내가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현란한 그래프와 알 수 없는 영어 단어들이 춤을 추고 있었죠. 그는 마치 마술이라도 보여주는 것처럼 손가락으로 화면을 휙휙 넘기며 떠들어댔어요. 어머님, 이 가게의 현재 자산 가치와 미래 성장 가능성을 분석해 봤습니다. 저희 고금리 스타트업 상품을 이용하시면 최대 3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십니다. 이 돈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마케팅을 하시면 수익률이. 나는 그의 말을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가 보여주는 액정 위 반짝이는 숫자들은 내게 아무런 의미도 감동도 주지 못했어요. 그저 내 어지러움만 더할 뿐이었죠. 유라는 내 표정을 보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나를 몰아붙였어요. 어머니, 보세요. 이게 바로 현대 금융 시스템이에요. 이제 이런 것도 모르시면 안 된다고요. 어머니는 그냥 도장만 찍어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 순간 주변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는 것 같았어요.
생선을 다듬던 옆가게 아줌마도 물건을 나르던 총각도 모두 하던 일을 멈추고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죠. 수십 년간 내 삶의 터전이었던 이 시장 한복판에서 나는 구시대의 유물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가 되어버린 기분이었어요. 모욕감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죠. 하지만 나는 소리치지 않았어요. 대신 묵묵히 몸을 돌려가게 안쪽 낡은 철제 금고로 향했죠. 끼익 소리를 내며 열린 금고 안에서 나는 50년 된 내 거래 장부를 꺼내들었어요. 손때가 묻어 너덜너덜해진 표지, 누렇게 바랜 종이. 나는 그 장부를 들고 나와 박 팀장이라는 사람의 반짝이는 태블릿 PC 옆에 툭 하고 내려놓았어요. 그리고는 장부를 펼쳐 보이며 최대한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죠. 내는 평생을 이 바닥에서 신용 하나로 묵고 살았소. 젊은 양반이 보여주는 그 그림에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이 장부에는 빚이라는 글자는 한 번도 없었소. 이게 내 신용이고 내 재산이요. 나는 내 인생을 담보 잡힐 생각, 눈꼽만큼도 없으니 그만 돌아가시오. 내 말에 시장 바닥에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박 팀장이라는 사람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한 듯 내 낡은 장부와 유라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더군요. 아마 그의 화려한 경력에 이런 식으로 퇴짜를 맞은 건 처음이었겠죠. 모욕감으로 새빨갛게 달아오른 건 유라의 얼굴이었어요. 수많은 시장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제대로 망신을 당한 셈이니까요. 유라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입술만 파르르 떨다가 결국 가시죠. 하고 신경질적으로 소리치며 그 남자를 끌고 사라져버렸어요. 그들이 떠나자 주변 상인들이 하나둘씩 내게 다가와 등을 두드려 주었어요. 아짐에 잘했다. 어디서 사기꾼 같은 놈들을 데리고 와가 하고 자기 일처럼 분개해 주었죠. 그들의 위로에 잠시 마음이 놓이는가 싶었지만 나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진짜 상처는 그날 밤에 찾아왔어요. 가게 문을 닫고 집에 혼자 있는데 지훈이가 찾아왔더군요. 아들 녀석은 들어오자마자 깊은 한숨부터 내쉬었어요. 그리고는 내 눈을 피하며 우물쭈물 입을 열었죠. 엄마, 꼭 그렇게까지 해야 했어? 유라, 오늘 하루 종일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어.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갈 수도 있었잖아. 나는 내 귀를 의심했어요. 평생 내 편이라고 믿었던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어요. 지훈아, 너는 내가 뭘 지키려고 했는지 정말 모르는 기가. 내 목소리가 떨려 나왔어요. 하지만 아들은 여전히 내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알아, 엄마. 엄마가 가게를 얼마나 아끼는지. 하지만 세상이 변했잖아. 유라 말이 아주 틀린 건 아니야. 엄마도 이제 조금만 융통성을 가지면 안 될까? 융통성이라는 말이 비수가 되어 내 가슴 가장 깊은 곳을 찔렀어요. 그건 내 50년 신념을 버리라는 말이었고 내 삶의 방식을 포기하라는 말이었어요.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들의 얼굴에서 희미하게 남아있던 내 편이라는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죠. 이제 이 싸움에서 나는 정말로 혼자라는 것을 뼛속 깊이 깨달았어요. 아들은 내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였는지 아니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는지 그렇게 어색하게 서 있다가 돌아갔어요. 텅 빈 집에 홀로 남아 나는 걷잡을 수 없는 고립감에 몸을 떨어야 했습니다. 아들에게서 등을 돌려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이후 세상은 소리를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시끄럽던 자갈치 시장의 소음도 나를 부르던 단골들의 목소리도 모두 다 멀게만 느껴졌죠. 내 세상은 오직 아들의 마지막 그 한마디, 융통성을 가지라는 그 말이 메아리처럼 울리는 텅 빈 공간이 되어버렸어요. 그 말은 칼이 되어 내 가슴에 박힌 채 숨을 쉴 때마다 더 깊이 파고들었죠. 며느리 유라는 한동안 잠잠했어요. 시장에서 망신을 당한 것이 약이 됐나 싶었지만 그건 내 어리석은 착각이었죠. 그 아이는 더 교묘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나를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직접적인 충돌 대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서히 나를 올가맬 거미줄을 치고 있었던 거죠.
유라의 전쟁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가장 따뜻해야 할 공간에서 시작됐어요. 주말마다 열리는 가족 모임은 어느새 내게 고문과도 같은 시간이 되었죠. 예전 같으면 손주 녀석 재롱 보는 맛에 갔겠지만 이제는 그 자리가 가시방석이었어요. 해운대 예의제 같은 번지르르한 한정식 집의 비싼 음식도 모래알처럼 까끌거렸죠. 유라는 일부러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들만 골라서 했어요. 주식이 어떻고, 펀드가 어떻고, 새로 나온 보험 상품이 어떻고, 나는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이 식탁 위를 떠다녔죠. 내가 멀뚱멀뚱 앉아 있으면 유라는 기다렸다는 듯이 나를 향해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저희 얘기가 너무 어려우셨죠? 이런 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다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 말은 배려가 아니었어요. 명백한 무시였죠. 너는 이 대화에 낄 자격이 없다는, 너는 늙고 무식해서 이런 건 알 필요도 없다는 차가운 선언이었어요. 동정심을 가장한 그 잔인함에 온몸에 피가 식는 것 같았죠. 나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 아이가 쓰는 단어들은 내 평생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외계어 같았으니까요. 더 무서운 것은 아들 지훈이의 변화였어요. 유라는 교묘하게 지훈이에게 거짓말을 속삭이기 시작했어요. 여보, 어머님이 요즘 자꾸 하셨던 말씀을 또 하셔. 지난주에 했던 얘기인데 처음 듣는 것처럼 물어보시고. 나 조금 걱정돼. 어머님이랑 한 약속인데 어머님은 전혀 기억을 못 하시더라. 내가 잘못 들었나 봐. 물론 전부 거짓말이었죠. 나는 내 기억력이 아직 쌩쌩하다는 걸, 내가 한 말과 안 한 말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아들 녀석은 점점 아내의 말을 믿기 시작했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지훈이는 나를 온전히 믿지 못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며 되물었죠. 엄마, 정말이야? 지난번에는 다르게 말했던 것 같은데. 엄마 요즘 깜빡깜빡하는 거 아니야?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내 세상은 무너져 내렸어요. 내가 나 자신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잊어버렸나? 내가 이상해진 건가? 며느리가 파놓은 의심의 구덩이에 아들이 흙을 퍼붓고 나는 그 구덩이 속으로 서서히 빠져들어가는 기분이었어요. 그게 바로 가스라이팅이라는 걸 그때는 꿈에도 몰랐죠. 그저 내 정신이, 내 존재가 흐릿해져가는 공포에 휩싸일 뿐이었어요. 유라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나의 가장 큰 약점, 바로 디지털 세상에 대한 무지를 파고들었죠. 가족단체 대화방에서는 나만 쏙 뺀 채 자기들끼리 여행 계획을 짜고 사진을 공유했어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손주 녀석이 아무 생각 없이 할머니는 왜 단톡방에 없어요? 라고 묻는 바람에 알게 됐죠. 지훈이에게 물으니 녀석은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변명하더군요. 아, 엄마는 스마트폰 잘 안 보시니까. 괜히 시끄럽게 알림만 갈까봐. 그건 변명이 아니었어요. 배제였죠. 나는 이제 가족의 중요한 소통에서조차 투명인간 취급을 당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한 번은 식당에 갔는데 요즘은 다들 기계로 주문을 하더군요. 키오스크라고 하던가요. 나는 그 앞에서 한참을 헤매고 있었어요. 복잡한 화면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내 모습을 보며 유라는 큰 소리로 웃으며 말했죠. 어머님, 제가 해드릴게요. 이런 건 젊은 사람들도 어려워요. 그리곤 친척들이 다 들으라는 듯이 덧붙였어요. 키오스크 주문도 못 하시고 은행 앱도 못 쓰시는 분이 어떻게 그 큰 가게를 혼자 관리하시는지 몰라. 이러다 사기라도 당하시면 어떡해. 우리가 도와드려야 하는데. 그 말 속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알아차린 순간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렀어요. 유라는 나를 보호가 필요한 무능한 늙은이로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내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입시키고 있었죠. 그래야 나중에 내 재산에 손을 대더라도 어머니를 위해서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울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어요. 그날은 유난히 시장에 손님이 많아 정신없는 날이었어요. 물건값을 흥정하느라 단골이랑 목소리를 좀 높였죠. 자갈치에서는 그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일종의 인사고 정을 나누는 방식이죠. 서로 고함을 좀 지르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웃으며 덤을 한 주먹씩 더 쥐어주는 게 우리네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며칠 뒤 서울 사는 조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죠. 고모,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유라 올케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영상 봤는데 나는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인스타그램이 뭔지도 몰랐으니까요. 조카의 설명을 듣고 나서야 나는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유라가 그날 내가 시장에서 흥정하던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찍어서 요즘 부쩍 감정 기복이 심해지신 우리 어머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글과 함께 SNS에 올렸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만 보는 비공개로 올렸다가 실수로 전체 공개로 바꿨다더군요. 그 영상은 순식간에 친척들과 지인들에게 퍼져나갔어요. 앞뒤 맥락은 다 잘리고 시장 한복판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내 모습만 담긴 그 영상은 내가 마치 감정 조절도 못하는 이상한 노인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죠. 나는 내 눈으로 그 영상을 보지도 못했어요. 볼 줄도 몰랐죠. 하지만 그 영상의 위력은 내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어요. 소문은 자갈치 시장에도 삽시간에 퍼졌어요. 자갈치 아지매가 요즘 이상 타더라. 아들네랑 사이가 안 좋아서 스트레스 받아서 그렇다 카더라. 평생을 내 집처럼, 내 몸처럼 여겼던 시장이 낯설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나를 향한 시선들이 달라졌어요. 예전의 반가움과 존경심 대신 동정과 의심, 그리고 약간의 경계심이 섞인 눈빛들. 어떤 이들은 다가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죠. 아지매, 괜찮은 기가? 힘들면 말을 하지. 그건 위로가 아니었어요. 나는 그들의 눈에서 저 사람이 정말 이상해졌나 하는 의심을 읽을 수 있었죠. 평생의 자부심이었던 내 일터는 나를 가두는 거대한 감옥이 되어버렸어요. 나는 무너져 내렸어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죠. 모든 희망을 걸고 아들 지훈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흐르는 눈물을 삼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지훈아, 나 좀 도와다오. 내가 이상한 게 아니다. 이건 유라가 꾸민 짓이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유라의 가스라이팅에 완전히 세뇌된 목소리였죠. 엄마, 제가 다 알아봤어요. 요즘 노인분들 그런 증상이 많대요. 스트레스 받아서 그렇다고. 엄마, 잠시 쉬시는 게 좋겠어요. 가게 일도 당분간 접으시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손에서 스마트폰이 툭 하고 떨어졌어요. 세상과 나를 이어주던 마지막 끈이 끊어지는 소리였죠. 가게를 접으라니 그건 내 숨을 끊으라는 말과 같았어요. 가장 믿었던 아들, 내 모든 것이었던 아들의 입에서 나온 그 잔인한 말은 내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는 선고였어요. 나는 내 방에 홀로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어요.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는 세상. 내 진실을 증명할 방법조차 알 수 없는 세상. 나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버린 거예요. 며느리가 설계하고 아들이 간수가 된 감옥. 그 안에서 나는 서서히 질식해가고 있었습니다. 완전한 절망, 그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며칠을 그렇게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방 안에 틀어박혀 죽은 사람처럼 누워만 있었죠. 밥맛도 없고 잠도 오지 않았어요. 눈을 감으면 아들의 차가운 목소리가, 눈을 뜨면 나를 동정하거나 의심하던 시장 사람들의 눈빛이 어른거렸어요. 내 평생을 바친 자갈치 시장도 이제는 가고 싶지 않은 곳이 되어버렸죠. 세상에 나 혼자만 덩그러니 남겨진 기분. 이대로 서서히 썩어 없어질 일만 남았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어요. 인기척에 힘없이 고개를 드니 웬일로 자갈치 상인회 회장님이 우리 집 문지방을 넘어서고 있었어요. 평생을 시장에서 함께 늙어온 나에게는 친오빠 같은 분이었죠. 며칠째 가게 문을 열지 않는 내가 걱정이 되어 직접 찾아오신 거였어요. 회장님은 흙 묻은 장화를 신은 채로 성큼성큼 방 안으로 들어오시더니
아무 말 없이 내 앞에 털썩 주저앉으셨어요. 그리고는 내 얼굴을 한참이나 뚫어지게 쳐다보시더군요. 나는 차마 그분의 얼굴을 마주볼 수가 없어 고개를 푹 숙였어요. 지금 내 꼴이 말이 아니었거든요. 며칠이나 먹지도 씻지도 못한 늙은이의 흉한 몰골을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한참의 침묵 끝에 회장님이 걸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수진이니 평생을 우째 살았는지 우리가 다 아는데 이대로 무너질 기가? 그건 위로가 아니었어요. 호통이었죠. 하지만 그 호통이 지난 며칠간 들었던 그 어떤 말보다도 더 따뜻하게 내 가슴을 울렸어요. 회장님은 품에서 꼬깃꼬깃한 돈 봉투 하나를 꺼내 내 손에 쥐어주셨어요. 시장 잡놈들이니 걱정된다고 십시 일반 모은 기다. 큰 돈은 아니지만 일단 이걸로 국밥이라도 한 그릇 사먹고 기운 차리라. 니는 혼자가 아니다. 알겠나? 나는 떨리는 손으로 돈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묵직한 무게. 그건 돈의 무게가 아니었어요. 수십 년간 나와 함께 울고 웃었던 이웃들의 마음의 무게였죠.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며 수군거린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은 뒤에서 나를 걱정하고 나를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꽉 막혔던 눈물샘이 터져버렸어요. 나는 어린애처럼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어요. 회장님은 아무 말 없이 그저 투박하고 거친 손으로 내 등을 묵묵히 두드려 주셨죠.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결심했죠.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고.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내 50년 인생을 위해서라도 다시 일어서야 한다고. 꺼져가던 심지에 이웃들의 정이라는 기름이 부어진 셈이었어요. 작지만 단단한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죠. 나에게는 든든한 백이 생긴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이 싸움은 단순히 의리만으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었어요. 며느리 유라는 법과 제도라는 교묘한 무기를 사용하고 있었으니까요. 나에게는 그 무기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지혜가 필요했어요. 그때 문득 서울 사는 둘째 아들, 현우가 떠올랐어요. 현우는 지훈이와는 달랐어요. 어릴 때부터 공부를 곧잘 해서 서울에 있는 명문대를 나왔고 지금은 여의도 증권가에서 잘 나가는 금융 전문가로 일하고 있었죠. 지훈이처럼 살갑게 굴지는 못해도 속이 깊고 경우에 바른 아이였어요. 그동안은 괜히 걱정 끼치기 싫어서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혼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자초지종을 다 설명하는 동안 수화기 너머의 아들은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었어요. 내 이야기가 끝나자 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낮고 분노의 찬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어머니, 잠시만 기다리세요. 제가 지금 당장 내려가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요. 다음 날 아침 현우는 정말 KTX 첫 차를 타고 부산역에 도착했어요. 몇 달 만에 본 아들 얼굴은 헬쑥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 보였죠. 우리는 역 앞 돼지국밥집에 마주 앉았어요. 뜨끈한 국밥을 한술 뜨니 얼었던 속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어요. 현우는 내가 겪은 모든 이야기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들었어요. 그리고는 단호하게 말했죠. 형수가 보통 내기가 아니네요. 이건 단순한 가족 싸움이 아니에요. 명백한 재산 편취 시도이자 정서적 학대예요. 법적으로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전문가인 아들의 말을 들으니 안개 속에 갇혀 있던 것 같던 상황이 조금씩 선명해지는 기분이었어요. 현우는 내 낡은 스마트폰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부터라도 이걸 배우셔야 해요. 이건 그냥 전화기가 아니에요. 세상을 보는 창문이고 어머니 자신을 지키는 무기예요. 저들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지 알려면 우리도 저들의 무기를 다룰 줄 알아야 해요. 그날 오후부터 현우는 내 옆에 딱 붙어서 스마트폰 과외를 시작했어요. 나는 난생 처음으로 인터넷 검색이라는 걸 해봤고 내 이름으로 된 은행 계좌를 은행 앱으로 조회하는 법도 배웠어요. 작은 화면 속 깨알 같은 글씨를 들여다보느라 눈이 침침하고 자꾸만 엉뚱한 걸 누르는 내 손가락이 원망스러웠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이건 생존의 문제였으니까요.
내 유산을 지키고 내 존엄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으니까요. 현우는 그런 날을 단 한 번도 타박하지 않고 어린아이 가르치듯 차근차근 될 때까지 반복해서 알려주었죠. 가장 중요하게 배운 것은 녹음 기능이었어요. 현우는 앞으로 유라나 지훈이와 통화하거나 만날 때는 무조건 녹음을 하라고 신신당부했어요. 그게 결정적인 증거가 될 거라고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는 무기력한 늙은이가 아니었어요. 새로운 무기를 손에 쥔 싸울 준비를 하는 전사였죠. 그러던 중 상인회 회장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유라가 요즘 시장 근처 부동산 중개업소와 법무사 사무실을 들락거린다는 소문이 돈다는 거였어요. 가게 권리금 시세나 상속 절차 같은 것들을 묻고 다닌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현우와 나는 동시에 같은 생각을 떠올렸어요. 성년후견인 제도. 현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나를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으로 몰아가서 법적으로 내 재산권을 박탈하려는 속셈이었던 거죠. 그동안 유라가 했던 모든 행동들,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갔던 그 모든 가스라이팅이 이 큰 그림을 위한 밑 작업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자 소름이 돋았어요. 어머니, 이제 시간이 없어요. 저쪽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더는 기다릴 수 없어요. 현우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어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형수가 스스로 덫에 걸려들게 만들어야 해요. 자기가 얼마나 잔인하고 탐욕스러운 사람인지 제 입으로 똑똑히 실토하게 만들어야 한다고요. 그날 밤 나와 현우는 밤늦도록 머리를 맞대고 치밀한 반격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나를 믿어주는 든든한 이웃들과 지혜로운 아들이 내 곁에 있었죠.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꺼진 줄 알았던 불씨가 이제 거대한 불길이 되어 타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이 오는 법이니까요. 며칠 뒤 거짓말처럼 유라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벨소리가 울리는 순간 옆에 있던 현우와 나는 말없이 눈빛을 교환했죠. 올 것이 왔구나. 수화기 넘어 유라의 목소리는 지난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부드럽고 살가웠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니, 마치 자신이 지난날의 과오를 깊이 뉘우치고라도 있다는 듯이 말이에요. 어머님, 저 유라예요. 그동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철이 없어서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만 했어요. 시장에서 있었던 일도 가족들 모인 자리에서 그랬던 것도 다 제 잘못이에요. 염치 없지만 어머님께 제대로 식사 한번 대접하면서 사과드리고 싶어요. 이번 주말에 저희 집으로 와주실 수 있으세요? 그 목소리에는 꿀이 발려 있었지만 나는 그 뒤에 숨겨진 독을 똑똑히 보았어요. 마지막 만찬으로의 초대였죠. 나와 현우가 그토록 기다렸던.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최대한 기운 없고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래, 네가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내가 안 갈 수가 있나. 알겠다. 주말에 보자꾸나. 전화를 끊자마 자, 현우와 나는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약속 당일 나는 마린시티 펜트하우스로 향하기 전 상인회 회장님과 현우, 그리고 현우가 선임한 변호사까지 모두 만났어요. 우리는 마지막으로 계획을 점검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역할 분담까지 마쳤죠. 회장님은 내 어깨를 툭 치며 단디해라 하고 힘을 주셨고 현우는 내 손에 든 스마트폰의 녹음 앱이 제대로 켜져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어요. 가방 속 작은 스마트폰은 이제 내 가장 강력한 아군이었죠. 1003번 버스를 타고 가는 길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어요. 더 이상 주눅 들거나 불안하지 않았죠. 나는 지금 비참한 늙은 시어머니가 아니라 내 인생을 건싸움을 하러 가는 전사였으니까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화려한 마린시티의 풍경도 더는 나를 압도하지 못했어요. 저 반짝이는 유리 성벽 안에 내 아들을 병들게 하고 내 삶을 짓밟으려 했던 괴물이 살고 있을 뿐이었죠. 현관문을 열자 유라는 지금껏 본 적 없는 환한 미소로 나를 맞았어요. 집 안에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 냄새가 가득했고 식탁은 최고급 레스토랑처럼 꾸며져 있었죠. 지훈이는 어색한 표정으로
내 옆에 와서 외투를 받아들었어요. 모든 것이 너무나 완벽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인 잘 짜인 연극 무대 같았어요. 어머님, 앉으세요. 어머님 좋아하시는 걸로만 차려봤어요. 유라는 내내 내 옆에 붙어서 시중을 들었어요. 음식 하나하나를 설명하고 살갑게 말을 걸었죠. 하지만 나는 그 친절 뒤에 숨은 칼날을 느낄 수 있었어요. 힐끗힐끗 내 눈치를 살피는 그 눈빛 속에서 나는 초조함과 비릿한 욕망을 읽었죠.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가장한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유라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죠. 그녀는 장식장에서 아주 비싸 보이는 와인 한 병을 꺼내 들었어요. 어머님, 이건 정말 귀한 와인이에요. 특별히 어머님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오늘 저희 이걸로 화해하는 거예요. 유라는 내 잔에만 유독 붉고 진한 와인을 가득 따라주었어요. 지훈이와 자기 앞에는 투명한 물만 놓여 있었죠. 나는 와인잔을 받아들고 그 안에서 넘실거리는 검붉은 액체를 가만히 들여다보았어요. 저것이 내 목숨을, 내 정신을 앗아가려던 독약일 수도 있겠구나. 나는 잠시 유라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 아이의 눈동자가 긴장으로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죠.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나는 갑자기 아이고, 머리야 하고 나지막이 신음하며 이마를 짚었어요. 그리고는 비틀거리는 척 들고 있던 와인잔을 손에서 놓쳤죠.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와인잔은 바닥에서 산산조각이 났어요. 값비싼 페르시안 카펫 위로 핏물 같은 와인이 섬뜩하게 번져나갔죠. 지훈이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유라의 얼굴은 순간 하얗게 질려버렸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유라가 당황해서 더듬거리며 내게 다가왔어요. 나는 언제 아팠냐는 듯 천천히 허리를 펴고 똑바로 섰어요. 그리고는 바닥에 쏟아진 와인을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죠. 내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단단했어요. 이 와인 내가 마셨으면 어찌 됐을꼬? 내 말에 유라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하고 변명하려 했지만 나는 그 아이에게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나는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 식탁 위에 탁 하고 던졌어요. 그건 현우의 도움으로 인터넷에서 출력한 지훈이 명의로 몰래 가입된 생명보험 증서 사본이었죠. 사망 시 보험금 5억 원. 그리고 법적 수혜자 아내 최유라. 네가 진짜로 원했던 게 이거 아이가? 내 아들 목숨값 말이데이. 서류를 본 지훈이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어요. 그는 충격과 공포 그리고 죄책감으로 뒤범벅된 얼굴로 아내와 나를 번갈아 쳐다봤죠. 그는 아무것도 몰랐던 거예요. 그저 아내의 거짓말에 휘둘렸을 뿐. 유라야. 이게 다 뭐야. 지훈이가 무너져 내렸어요. 사색이 된 유라는 그제야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겠죠. 바로 그때 계획했던 대로 초인종이 울렸어요. 딩동 하는 소리가 마치 지옥에서 울리는 종소리처럼 그 집 안에 울려 퍼졌죠. 지훈이가 멍하니 현관문을 열자 그곳에는 내 아들 현우와 상인회 회장님 그리고 변호사가 싸늘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모든 상황은 내 가방 속 스마트폰에 고스란히 녹음되고 있었어요. 증거는 차고 넘쳤죠. 현우는 형의 어깨를 붙잡아 주었고 변호사는 유라의 앞에 차가운 서류들을 내려놓았어요. 상인회 회장님은 팔짱을 낀 채 경멸 가득한 눈으로 유라를 쏘아보며 내뱉었죠. 어디서 굴러온 돌이 밝힌 돌을 뺄라, 카노. 나는 내 평생 가장 차가운 목소리로 무너져 내린 유라에게 마지막 선고를 내렸어요. 나는 니를 감옥에 보내는 대신 내 아들과 내 손주를 니한테서 지킬란다. 변호사가 내민 서류는 이혼 합의서였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그동안 유라가 지훈의 이름으로 몰래 대출을 받고 카드를 쓴 모든 내역과 그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 증명이 놓여 있었죠. 나의 승리였어요. 하지만 그건 단순한 개인의 복수가 아니었어요. 나를 믿어준 이웃들의 승리였고 아들을 지키고자 했던 어미의 승리였으며
전통의 지혜가 현대의 교활함을 이겨낸 정의의 승리였죠. 마린시티 펜트하우스의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광안대교의 화려한 불빛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화려함 속에 숨어있던 추악한 욕망은 이제 끝났어요. 그 불빛을 바라보며 나는 비로소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났음을, 그리고 새로운 아침이 오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유라가 떠난 뒤 마린시티의 그 화려한 펜트하우스에는 무겁고 어색한 침묵만이 남았어요.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들처럼 우리 가족도 산산조각이 나버렸죠. 모든 진실을 마주한 첫째 아들 지훈이는 거실 한복판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오열했어요. 제 아내의 악행, 그리고 그것을 방관하고 동조했던 자신의 어리석음, 그 모든 것의 무게가 한꺼번에 어깨를 짓누르는 듯 보였죠. 나는 그런 아들을 그저 묵묵히 바라만 보았어요. 다가가서 등을 두드려주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지금 지훈이에게 필요한 것은 값싼 동정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직면하고 감당해낼 시간이란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지났을까 지훈이가 비틀거리며 내 앞에 와 무릎을 꿇었어요. 녀석은 고개도 들지 못한 채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바닥에 파묻고 용서를 빌었죠.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죽일 놈이에요. 제발, 제발 용서해 주세요. 나는 무릎 꿇은 아들을 내려다보며 아주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용서라. 그 말이 얼마나 쉽고 또 얼마나 어려운 말인지. 나는 아들을 일으켜 세우는 대신 차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가 지은 죄값은 네 스스로 치러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정신 똑띠 차리고 네 인생을 살아라. 어미한테 기대지 말고 네 두 발로 똑바로 서서. 내 말에 지훈이는 더 크게 오열했어요. 아마 쉽고 따뜻한 용서를 바랐겠죠. 하지만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진짜 사랑은 때로는 이처럼 매정하고 모진 법이라고 생각해요. 스스로 일어설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이 내가 내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었죠. 우리 모자의 관계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거예요. 한번 깨진 신뢰는 다시 붙이기 어려우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거짓과 허영이 아닌 아픈 진실 위에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해야 했어요. 상호 존중이라는, 어쩌면 더 단단할지도 모를 새로운 기반 위에서요. 폭풍이 지나간 자갈치 시장은 놀랍도록 평온했어요. 내 이야기는 시장 전체의 삽시간에 퍼져나갔죠. 나는 하루아침에 시장의 영웅이 되어 있었어요. 가게 앞을 지날 때마다 상인들은 나를 향해 엄지를 치켜 세워주었고, 어떤 이들은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내 가게로 조심스럽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나와 비슷한 나이에 시장에서 평생을 보낸 상인들이었죠. 그들은 남들 눈을 피해 작은 목소리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자식들에게 통장을 맡겼다가 생활비를 눈치 보며 타쓴다는 할머니, 아들 사업 자금 때문에 가게 담보대출을 고민하고 있다는 아저씨, 비슷한 문제로 소갈이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깨달았어요. 이건 나 한 사람의 승리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내가 겪은 일은 우리 세대가 공통으로 겪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였어요. 나는 상인회 회장님과 둘째 아들 현우를 찾아가 의논했죠. 그리고 우리는 아주 특별한 교실을 열기로 했어요. 바로 자갈치 스마트 상인 교실이었죠. 시장 한편에 있는 낡은 회의실이 우리의 교실이 되었어요. 현우가 기꺼이 서울에서 주말마다 내려와 강사를 맡아주었죠. 첫 수업날 회의실은 배움의 열기로 가득 찬 어르신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우리는 함께 스마트폰 켜는 법부터 시작해서 인터넷으로 은행 업무 보는 법, 자식이나 손주와 영상 통화하는 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디지털 금융 사기 예방법까지 차근차근 배워나갔어요. 처음에는 돋보기를 쓰고도 작은 글씨가 안 보인다며 투덜대던 분들이 이제는 서로 자기가 찍은 사진을 자랑하고 단체 대화방에서 안부를 묻는 사이가 되었죠. 시장은 예전보다 더 활기차고 시끄러워졌어요.
그건 아주 기분 좋은 소음이었죠. 나의 변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나는 내 가게 부산상회를 새로 단장하기로 마음먹었죠. 하지만 그건 유라가 원했던 과거를 모두 지워버리는 번쩍이는 가게가 아니었어요. 나는 아버지가 쓰시던 50년 된 간판을 더 깨끗하게 닦아 다시 걸었고, 내 손때 묻은 거래 장부는 가게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자랑스럽게 전시해 두었어요. 변하지 않는 신용과 정직, 그것이 우리 가게의 뿌리라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죠. 대신 우리는 새로운 가지를 뻗어나가기로 했어요. 현우의 도움을 받아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고 젊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SNS 홍보도 시작했죠. 이제 서울의 그 까다로운 호텔 주방장에게만 공급하던 내 최고급 건어물을 대한민국 어디서든 손가락 하나로 주문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부산 자갈치 명품 건어물이라는 이름으로요. 처음으로 스마트폰 화면에 주문 완료라는 알림이 떴을 때 나는 가슴이 벅차올라 한참을 그 화면만 들여다보았어요. 전통과 현대가, 나의 낡은 경험과 아들의 새로운 지혜가 이렇게 멋지게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내 이야기는 지역 신문과 방송에도 소개되었어요. 그러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부산시에서 우리 자갈치 스마트 상인 교실을 우수 사례로 선정하고 다른 전통시장에도 이러한 디지털 교육을 지원하는 정책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내 작은 날갯짓이 나비 효과가 되어 더 큰 세상을 바꾸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덧 시간은 흘러 다시 새벽 4시. 나는 여느 때처럼 자갈치 시장의 아침을 열어요. 하지만 이제 내 아침은 조금 달라졌죠. 노쇠 저울을 닫고 가게 문을 여는 것은 똑같지만 이제 나는 능숙하게 스마트폰을 꺼내들어 밤새 들어온 온라인 주문을 확인해요. 예전에는 전화벨 소리만 울려도 가슴이 철렁했는데 이제는 화면 속 주문 알림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한창 바쁜 와중에 손주 녀석에게서 영상 통화가 걸려왔어요. 화면 가득 아들의 얼굴이 아닌 나를 쏙 빼닮은 손주 녀석의 얼굴이 나타났죠. 할머니, 보고 싶어요. 아이고, 우리 강아지, 할미도 보고 싶다. 화면 너머로 보이는 손주 녀석의 웃는 얼굴을 보니 지난날의 아픔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회복되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통화를 끊고 나니 저 멀리 부산항에서 아침을 알리는 백고동 소리가 힘차게 울려 퍼졌어요. 자갈치 시장의 등대 불빛이 밤새 어둠과 싸운 바다를, 그리고 내 새로운 아침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다시 자갈치에는 아침이 오고 있었어요. 결국 가족이란 피로만 이어지는 관계가 아니었어요.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을 때 그 어떤 관계보다 쉽게 무너져 내릴 수 있죠. 자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때로는 단호해야 하고 새로운 세상을 배우려는 열린 마음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을 지키고 더 나아가 무너진 관계마저 치유하는 가장 큰 지혜일지도 몰라요.